여러분, 눈보라가 막 매섭게 몰아치는 카자흐스탄의 텅 빈 평원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영하 수십 도에 막 칼바람이 불고 그 눈보라 때문에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그런 척박한 황무지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이 차갑고 아무것도 없는 미지의 땅이 지금 전 세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이자 핵심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보통 우리가 UAM, 그러니까 최첨단 에어택시 같은 거 떠오르면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뭐 두바이나 싱가포르처럼 자본이 막 쏟아져 화려한 도심을 상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삐까뻔쩍한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익숙하죠.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얼어붙은 평원이라는 이 배경 자체가 기존 상식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2026년 4월 10일에 한국 국토교통부의 김희닥 제1차관하고 카자흐스탄 외교부의 알리박 바카옙수 차관이 서울에서 면담을 가졌거든요. 네네, 뉴스에 짧게 나왔던 그 면담이죠. 맞아요. 표면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냥 뭐 스마트시티 및 UAM 협력 강화 이렇게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엄청 흔하게 볼 수 있는 좀 건조한 외교적 수사였어요. 좀 뻔해 보이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 이 짧은 기사 이면에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거대 기업들하고 국가 자본이 막 얽히고 설킨 엄청난 규모의 UAM 메가 프로젝트가 숨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공간적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카자흐스탄 정부가 2022년부터 그 대통령 직접 승인하에 국가 주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 알라타우 신도시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알라타우가 무대입니다. 지난 1월에 이 신도시 내 스마트타운 부지가 한국 국토부의 그 KCT 네트워크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와,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한국이 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게 카자흐스탄이 취하고 있는 아주 고도의 뭐랄까 실리주의적 외교 전략이에요. 실리주의요? 그냥 뭐 외국 기업한테 땅 좀 내어주고 투자받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보네요. 훨씬 영리합니다. 생각해보면 신도시를 완전 백지 상태에서 하나 구축한다는 건 진짜 천문학적인 자본이랑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이 거대한 판을 일단 깔아놓고 각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들을 철저하게 경쟁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굿이 자기네 돈 안 들이고 최고들만 모아서 판을 짠다. 맞아요. 기체,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 하드웨어나 자율주행 데이터 같은 거는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언, 중국의 오토플라이트 같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대리전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아, 미국이랑 중국을 경쟁 붙였네요. 그렇죠. 반면에 그 기체들이 지상에서 막 통신하고 뜨고 내리고 할 스마트시티 인프라의 전체적인 설계, 이건 한국한테 통째로 일임한 거죠. 와, 기체는 미중 기술 경쟁으로 최고 성능 제품을 딱 챙기고 그걸 운용할 인프라는 통신이나 전력망 노하우가 압도적인 한국한테 맡기고 진짜 완벽한 분업 체계네요. 네, 굉장히 똑똑한 접근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100년 된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아예 텅 빈 백지 상태의 땅에다가 처음부터 완벽한 스마트홈을 기초부터 새로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사실 런던이나 뉴욕, 서울 같은 기존 구도심 위에 UAM 인프라를 우겨 넣으려고 하면 한계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서울 한복판에 이착륙장 그 버티포트 하나 지으려면 당장 땅값부터가 감당이 안 될 텐데요. 땅값도 땅값인데 수십 대의 에어택시가 동시에 막 초고속 충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력 부하를 기존 전력망이 절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소음 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 기존 도시의 배관이나 전선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알라타우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그 백지 캔버스라는 점입니다. 낡은 걸 뜯어 고치면서 막 타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애초에 에어택시 이착륙 하중을 견디게끔 건물을 설계하고 버티포트 전용 초고압 전력망을 막 지하 깊숙이 처음부터 깔아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동선이나 오지, 육지 통신망도 UAM에 딱 맞춰서
100% 효율로 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완벽한 백지, 둥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위를 날아다닐 새,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기체 경쟁 이야기죠. 네, 결국 이 경쟁에서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 무려 3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죠, 사실. 근데 전문가님 좀 의문이 드는 게요. 중국의 오토플라이 같은 기업들은 막 국가 보조금 등이 없고 엄청난 저가 공세를 펼쳤을 게 뻔하잖아요. 당연하죠. 반값 이하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신도시 짓느라 예산도 아껴야 할 카자흐스탄이 굳이 그렇게 비싼 미국 기업을 딱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 상황을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구축해놓은 이른바 프리미엄 경제적 혜자가 그 가격 경쟁력을 그냥 압도해버린 거예요. 프리미엄 경제적 혜자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길래요? 조비 기체는 틸트로터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헬기처럼 프로펠러를 위로 향해서 일단 수직으로 이륙을 해요. 네네. 헬기처럼 뜬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그 프로펠러 축을 앞으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정익 비행기처럼 수평으로 막 날아가는 거죠. 아, 그 군용기 오스프리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방식을 쓰면 시속 320km라는 진짜 압도적인 속도를 낼 수가 있거든요. 와, 에어택시가 320km요? 엄청나네요. 근데 그거 추가 꺾을 때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전환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기체의 양력이랑 추력을 동시에 제어해야 하거든요. 이 밸런스를 잡는 기술이 항공공학적으로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기체가 휙 뒤집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 목숨이 오가는 항공 여객 시장이잖아요.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당장의 가성비보다는 이미 이런 기술적 난제를 다 해결하고 깐깐한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서방의 그 프리미엄 기술을 최우선으로 택한 겁니다. 아, 안전성 앞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도 소용이 없었군요. 그리고 제가 분석자를 보면서 진짜 놀랍던 게요. 이 4천억 원 규모의 선주문이 조비라는 기업한테는 완전 로또 맞은 거더라고요. 로또 이상의 의미죠, 사실상. 재무구조 자체를 완전히 구원해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분석 자료에 빵집 비유가 나오잖아요. 항공 스타트업들이 기체 개발하고 인증받으려면 수조 원의 돈을 그냥 허공에 태워야 하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지나야 한다면서요. 맞아요. 현금이 막 마르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결국 주식을 새로 찍어내야 하거든요. 유상증자 말씀이시죠? 네,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빚은 늘어나고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빵집을 열기도 전에, 빵 팔아보기도 전에 대출금이랑 이자에 짓눌려서 헉헉대는 건데 조비는 지금 카자흐스탄이라는 거대 고객한테 60대에서 75대 물량을 미리 선주문 받고 돈을 땡긴 거잖아요. 그렇죠. 지분을 한 주도 넘기지 않고 은행빚도 안 지고 오로지 그냥 고객 기준 선주문 돈만으로 초기 양산 비용을 100% 충당하게 된 겁니다. 와, 빚 없이 고객 돈으로 빵 공장을 풀 가동하게 된 거네요. 환상적인 상황입니다. 정확히 그 지점이에요. 조비가 지금 캘리포니아랑 오하이오에 대규모 양산 공장을 지어놨거든요. 근데 공장만 지어놓고 주문이 없으면 그 고정비 때문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공장 돌리는 전기세, 인건비가 장난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물량 덕분에 공장 가동률을 시작하자마자 100%로 확 끌어올린 겁니다. 아, 초기부터 규모의 경제를 딱 달성해버린 거군요. 한 대당 생산 단가는 뚝 떨어질 테고 흑자 전환 시점도 확 앞당겨지겠네요. 재무적인 리스크를 그냥 완벽하게 털어내버린 거죠. 진짜 대박이네요. 근데요, 전문가님, 저는 조비가 여기서 얻은 진짜 무기가 단순히 그 4천억 원의 현금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 즉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데이터가 핵심이죠. 왜냐면 미국 본토 하늘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기존에 날아다니는 민항기 항로도 피해야지, 군사구역 피해야지. 또 미국 주민들 소음 규제도 엄청 깜깜할 텐데. 맞아요. 미국에서는 진짜 마음 놓고 실제 비행 테스트를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알라타우 신도시는 어때요? 거긴 기존 항로랑 엉클 일도 없고 말 그대로 프리패스, 규제 샌드박스잖아요. 조비 입장에서는 진짜 돈 주고도 못 살 엄청난 혜택인 거죠. 다른 경쟁사들은 규제 때문에 그냥 컴퓨터로 시뮬레이터만 빙빙 돌리고 있을 때 조비는 수백, 수천 시간의 실제 실전 비행 데이터를 팍팍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잖아요. 여하 소식도의 극한 기후에 눈보라치는 환경이요. 네네, 그게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라는 게 날씨가 추워지면 효율이 막 뚝뚝 떨어지거든요. 겨울에 스마트폰 배터리 빨리 닳는 것처럼요. 딱 그거죠. 게다가 거친 눈보라가 치면 기체 프로펠러, 그 로터에 엄청나게 불규칙한 공기역학적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아,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배터리가 얼마나 버티는지, 기체가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에 대한 극한의 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조비가 독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 약간 테슬라 전력이랑 똑같지 않나요? 테슬라가 수백만 대 차를 도로에 막 깔아두고 온갖 돌발 상황 데이터를 다 싹쓸이해서 자율주행 1회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조비도 하늘에서 그 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싹쓸이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화창하고 맑은 캘리포니아에서 100번 비행한 데이터랑 막 눈보라치는 카라스탄에서 고장 없이 비행해낸 트랙 레코드 중에 어느 쪽이 깜깜한 미국 심사관들을 설득하기 좋겠습니까? 당연히 카자흐스탄 눈보라 데이터죠. 그 극한에서 버텼으면 웬만한 도시에선 다 통과할 테니까요. 네, 결국 다가올 AI 자율비행 시대의 핵심은 누가 더 다양하고 거친 환경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느냐 싸움이거든요. 조비는 다른 기업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데이터 해자를 여기서 파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큰 그림이네요. 게다가 비즈니스 모델로 봐도 이 알라타우 노선이 완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던데요. 네, 알마티에서 코나예프까지 가는 노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연간 800만 명이 오가는 아주 핵심 구간이거든요. 800만 명이요? 엄청나네요. 근데 육로로 가면 도로가 꽉 막혀서 2-3시간이 걸려요. 어우, 차 안에서 2-3시간이면 진짜 진이 다 빠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비 에어 택시를 타면 시속 320km로 싸서 단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와, 2-3시간 거리가 15분이요? 이거는 뭐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VIP 고객이나 부유층 관광객들 수요가 막 폭발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조비는 단순히 비행기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사를 넘어선 겁니다. 에어택시를 직접 띄워서 막대한 운임 수익을 내는 확실한 캐시카우 노선까지 확보한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숨을 좀 고르고 방향을 좀 틀어볼게요. 그렇다면 대체 이 모든 게 우리 한국한테는 무슨 의미일까요? 기체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내릴 둥지, 인프라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점이 바로 지상 인프라의 역할, 즉 K-인프라의 등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 인프라를 다 깐다는 거잖아요. 네, 시속 320km로 막 날아다니는 기체가 그 눈보라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버티포트에 딱 착륙을 해야 해요. 그리고 단 10분 만에 초고속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음 비행을 나가야 하거든요. 10분 만에요? 그게 가능하려면 진짜 엄청난 전력망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조비의 하드웨어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걸 통제할 인프라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설계하는 초고속 전력망, 그리고 오지, 육지 기반의 항공통신망이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아, 기체랑 지상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야 하는군요. 네, 초저지연 통신망으로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막 강풍이 불면 지상 버티포트의 레이더가 기체 비행 궤적을 실시간으로 보정해주고요. 기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유도를 해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기체가 착륙하기도 전에 지상 전력 시스템이 하늘에 있는 기체 배터리 잔량을 미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전압으로 충전기를 미리 예열해두는 시기죠. 와, 진짜 똑똑하네요. 이런 정밀한 상호작용은 그냥 뭐 건물 하나 똑짝 짓는 건설업이 아니잖아요. 도시 전체의 운영체제를 까는 IT 시스템 공학이네요. 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프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잠깐만요. 인프라랑 통신망이 그렇게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분석 자료 보다가 약간 찝찝한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한국의 1등 통신사인 SKT가 최근에 UAM 관련 사업 지분을 매각하고 발을 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통신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통신사가 철수를 한다. 이거 한국 UAM 프로젝트 전체에 막 적신호가 켜진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우려할 만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 인프라 구축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속까지 뜯어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숙사정이 따로 있나요? SKT의 지분 매각은 UAM 기술이 실패했다거나 사업이 좌초됐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자본 지출, 즉 캐펙스 투자의 주체가 전환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본 지출의 주체가 전환된다고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UAM 인프라는 초기 구축 비용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시 곳곳에 버티포트 수십 개를 짓고 3차원 공간을 다 커버하는 전용 항공통신망을 깔려면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조단이요? 통신사 하나가 감당하기엔 벅차겠네요. 맞아요. 민간 기업 하나가 떠안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대한 초기 리스크를 개별 민간 기업이 지는 단계는 끝난 거고요. 아하. 그 다음 단계, 즉 KCT 네트워크라는 한국 국토부의 외교적 플랫폼이나 카자흐스탄 국가자본 또는 중동 국부펀드 같은 국가 주도형 자본이 그 리스크를 짊어지는 단계로 판이 커진 겁니다. 아, 리스크의 전가군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자기들 생돈 들어서 인프라를 까는 게 아니라 타국 정부가 수조 원대 자본을 턱 대고 한국 정부가 딱 외교적으로 보증을 서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깔아진 판 위에서 우리 기업들은 숟가락만 얹는 거. 아니, 자기들 기술 솔루션만 얹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구조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네, 카자흐스탄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세요. 개별 민간 기업이랑 계약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증수표를 훨씬 원하거든요. 당연하죠. 국가 간의 거래가 훨씬 안전하니까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튼튼하고 넓은 고속도로를 딱 닦아놓으니까 그 위로 현대자동차의 모빌리티 관제 기술, 한화의 레이더 시스템, 한국전력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 같은 게 하나의 국가 패키지로 묶여서 아주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는 판이 깔린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SKT 지분 매각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산업이 더 성숙하고 거대해졌다는 증거였네요. 그렇죠. 그럼 이 패키지가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으로 딱 완성이 되면 이건 카자흐스탄 한나라에서 끝날 일이 아니겠네요.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벤치마킹할 거 아니에요. 알라타운은 거대한 글로벌 쇼룸, 모델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막 수백조 원 들여서 짓고 있는 네움시티나 인도네시아가 험준한 열대우림에 짓고 있는 신수도 프로젝트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거기도 에어택시 띄워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나라들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검증된 UAM 솔루션을 애타게 찾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눈보라치고 영하 수십 도 떨어지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조비 에어택시가 한국 인프라랑 막 완벽하게 교신하면서 오차 없이 뜨고 내리는 걸 눈으로 확인했다. 네. 그럼 사우디나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를 굳이 테스트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이거 통째로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가장 가혹한 극한 환경에서 검증이 끝난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조비의 기체 더하기 한국의 인프라, 이 결합 패키지가 미래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표준,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글로벌 표준이 되면 진짜 대박이네요. 네, 한번 이 시스템이 도시에 깔리고 나면 유지 보수해야죠. 관제 시스템 계속 업데이트해야죠. 나중에 기체도 교체해야죠. 수십 년간 엄청난 락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가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와, 이거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1970년대에 우리 한국 건설사들이 막 중동의 뜨거운 사막으로 달려가서 도로 깔고 정유공장 짓고 하면서 오일머니 벌어왔잖아요. 네, 이른바 중동붐이었죠. 네네. 근데 이제는 단순히 시멘트 붓고 철근 올리는 그런 물리적인 하드웨어 건설을 넘어서 오지통신망, 자율주행 데이터, 미래 항공 모빌리티 플랫폼 자체를 통째로 수출하는 시대가 열린 거네요. 맞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를 시작으로 거대한 UAM 실크로드가 쫙 개척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우리가 구축한 그 무형의 데이터와 AI 소프트웨어가 결국 물리적인 도시 인프라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완전 차원이 다른 형태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출근길 꽉 막힌 차 안이나 아니면 복잡한 지하철에서 이어폰 꽂고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이거 더 이상 먼 미래의 SF 영화나 무슨 유튜브 데모 영상 속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죠. 맞아요. 우리가 이 매일 아침의 지옥철과 교통체짐을 견디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지구 반대편 얼어붙은 텅 빈 평원 위에서는 비행기 로터의 세밀한 설계부터 땅 밑에 깔리는 초고압 충전망, 눈보라를 뚫는 통신 규격, 심지어 미래 하늘길의 교통 법규까지 구체적으로 건설되고 코딩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공간을 이동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네.